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마드와 함께하는 미술사 이야기. 오늘은 헨리 8세를 다뤄보겠는데요. 16세기 유럽에서 가장 핫하고 문제적인 남자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여자를 수시로 바꾸어서 왕비만 6명을 두었던 호색한, 그리고 앤 불린이라고 하는 이 젊은 여인을 왕비로 앉히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으며 왕비 역할을 잘 수행해 오던 자신의 조광지처를 헌신짝처럼 버렸던 사람, 그리고 그런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종교까지도 바꿔버려서 영국 교회를 자신의 손아귀에 넣은 사람, 이런 것들을 보통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에다가 그가 튜더 왕조의 2대 왕으로서 후계자를 잘 세워서 왕권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시대적인 사명에 굉장히 집착했던 사람, 이런 정도를 같이 본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균형 잡힌 시각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행적을 옆에서 궁정화가로 있으면서 다 지켜본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한스 홀바인입니다. 스위스에서 에라스무스의 소개로 영국으로 넘어왔고, 영국에서 토마스 모아의 소개로 궁정화가로 들어가서 그림을 그리면서 이 헨리 8세의 행적을 옆에서 다 지켜보았던 사람입니다. 한스 홀바인의 대표작 하면 누구나 떠올리는 작품이 있죠. 대사들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그 작품 속에서 한스 홀바인은 혼란스러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고 싶은 메시지들을 담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제목을 화가가 하고 싶었던 말은 이라고 잡아보았습니다. 한스 홀바인의 대사들이라고 하는 작품은 1533년에 그렸는데요. 1534년 하면 영국이 가장 시끄러웠을 때입니다. 헨리 8세가 조광지처인 캐서린을 쫓아내고 앤 블린과 결혼을 강행했던 바로 그 해입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가톨릭에서 벗어나서 영국 국교회를 세우려고 그가 한참 가톨릭을 핍박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관람자 입장에서 볼 때 왼쪽에 있는 사람이 이 작품을 주문했던 장드 댕트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파견된 대사인데요. 화려한 모피 옷에 훈장을 목에 걸고 있습니다. 허리에 또 칼을 차고 있는데요. 부와 지위가 대단하다는 것을 과시하는 듯 보여집니다. 이 사람의 임무는 당시 헨리 8세의 영국이 로마 카톨릭과 결별하려는 것을 어떻게든 막으라는 임무를 띠고 영국으로 넘어왔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인물은 댕트빌의 친구이자 프랑스의 주교로서 훗날 프랑스 대사가 되는 조르주 드 셀브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중후하고 소박한 옷차림을 하고 있는데요. 그는 가톨릭 교회의 부패를 개혁하고자 했던 개혁적인 성향을 띠었던 인물입니다. 두 사람은 세속과 성직을 대표해서 영국으로 건너온 것이죠. 자, 이 작품에서 눈에 띄는 구조는 가운데 2단으로 된 테이블 위에 많은 여러 가지 소재들, 오브제들을 그려놓고 있고요. 이 두 사람이 팔을 기대고 있는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2층을 보게 되면요, 그 당시에 발달했던 과학도구들이 가득합니다. 먼저 별의 운행을 나타내는 천구이, 천체 관측기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침판, 그리고 해시계 등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 두 사람이 그런 도구들에 아주 익숙했던 당시의 학식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고요.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면 한스 홀바인이 얼마나 이 작품을 꼼꼼하고 사실적으로 그렸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랫단에는요, 지구본과 수학책, 그리고 직각자, 콤파스, 그 다음에 류트라고 하는 악기와 파이프필이, 그리고 찬송가가 그려져 있는데요. 주목해 봐야 하는 것은 이 류트라고 하는 악기입니다. 보통 이 악기는 화합과 조화를 나타내는 악기인데 줄이 끊어져 있습니다. 줄이 끊어져서 이쪽에도 줄이 내려와 있네요. 이것은 당시에 신교와 구교가 조화가 깨져 있음을 불화하고 있는 상태다. 자, 그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고요. 밑에 찬송가를 보게 되면 신교의 찬송가와 구교의 찬송가가 한 책에 같이 나옵니다. 화합을 하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자, 일단 이 작품을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요. 이 대사들이 영국에 와야 했던 이유와 그때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헨리 8세를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헨리 8세 바로 이전 시기에 영국에서는 왕위 계승 문제를 놓고, 즉 왕권을 놓고 1455년부터 30년 동안 소위 장미전쟁이라고 하는 아주 치열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붉은색 장미를 가문의 상징으로 하는 랭카스터 가문과 흰색 장미를 가문의 상징으로 하는 요크 가문 사이에서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 왕권을 둘러싼 전쟁에서 최후의 승리를 거뒀던 사람이 헨리 8세의 아버지였던 헨리 7세였습니다.
그는 원래 랭카스터 가문 출신이었는데요. 두 가문의 화합을 이루기 위해서 요크 가문의 딸 엘리자베스와 결혼을 해서 새롭게 튜더 왕조를 엽니다. 문장도요. 랭카스터 가문의 붉은 장미와 요크 가문의 흰 장미를 이렇게 결합한 붉고 흰 장미를 세 문장으로 삼았습니다. 헨리 튜더는 새롭게 튜더 왕조를 개창을 한 것이죠. 무엇보다도 새로운 왕조에서 필요했던 것은 왕권의 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가지 국내 개혁 정책을 펼치면서 국내 정치를 안정시켜 나갔고요. 특히 당대 유럽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외교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굉장히 필요했죠. 그래서 당대 최강대국이었던 스페인의 캐서린 공주와 자신의 큰 아들 아서의 결혼을 성사시킵니다. 아라곤의 캐서린 공주는요, 15살 되던 해에 1501년 잉글랜드로 가서 아서와 결혼을 합니다. 아서는 헨리 7세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왕세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유난히 병약한 체질이었고 결혼한 지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아서 아서는 죽고맙니다. 캐서린은 졸지에 16살의 왕세자 미망인이 된 것입니다. 당대의 최강대국이었던 스페인과의 관계를 중시했던 헨리 7세는 요크공, 즉 훗날의 헨리 8세가 되는 아서의 동생과 결혼을 추진하게 됩니다. 자, 형수와의 결혼은 그 당대 법적으로 근친상간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종교적인 계율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병약한 아서 왕세자가 결혼하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죽었기 때문에 둘이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면 그의 동생과 결혼해도 상관없다는 교황청의 유권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헨리 7세는 지참금을 스페인으로부터 더 받아내기 위해서 차일피일 둘의 결혼을 미루다가 7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헨리 7세가 죽고 헨리 8세가 드디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제법 여러 나라에서 청원이 들어왔지만 뜻밖의 헨리 8세는 자신의 형수에게 청혼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정략적인 성격이 강했습니다만은 이때만큼은 헨리 8세의 마음은 순수한 측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7년간이나 거의 버림받다시피 한 가엾은 공주를 구원해낸다라고 하는 낭만적인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결혼한 이후에도 둘 사이는 비교적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이 캐서린도 아주 지혜롭게 처신을 해서 영국 국민들에게 아주 평판도 좋았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 부부는 이후에 15년 정도는 좋은 관계 속에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부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1516년 메리 공주를 낳기는 했지만 이 이후에 계속해서 유산을 거듭하면서 출산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기록에 따르면 6번이나 임신을 해서 총 3남 3녀를 낳았지만 공교롭게도 메리 공주 이외에는 모두 사산하거나 태어난 지 얼마 못 되어서 숨졌다고 합니다. 차츰 왕비 캐서린이 나이를 먹어가죠. 헨리 8세는 걱정이 컸습니다. 둘 사이는 12살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요. 헨리 8세 입장에서는 아들을 낳아서 자신의 아버지 헨리 7세부터 시작한 튜더 왕조를 튼튼하게 세워놓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헨리 8세에게 있어서 지상 명령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제 튜더 왕조는 2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만약에 자신에게 적법한 후계자가 생기지 않으면 언제든지 정적들에 의해서 튜더 왕조가 문을 닫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압박감에 시달렸던 것입니다. 메리 공주가 있기는 했지만 외국의 왕가에 시집을 보내면 하나 남아있는 계승권이 외국으로 넘어가는 셈이 됩니다. 헨리 8세 입장에서는 이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번쩍 들어왔던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 유명한 앤 블린입니다. 캐서린은 자신보다 12살이 많았는데요. 이 앤 블린은 자신보다 17살이나 어린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왕은 이 앤 블린을 보자마자 푹 빠지게 됩니다. 자신의 아내에게서 느낄 수 없었던 전혀 다른 면들을 느끼게 됩니다. 젊고 세련되고 신선한 매력에 지적인 능력까지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왕과 종교적인 주제를 놓고 토론을 할 정도로 그렇게 지적인 능력도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왕이 거듭 이 앤 블린에게 구애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왕의 거듭되는 구애에도 불구하고 앤 블린은 절대로 왕에게 곁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한낱 왕의 정부로 머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앤 블린에게는 미모의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는 이미 헨리 8세와 정부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앤 블린을 알고 나서 온통 왕의 마음은 이 여인에게 쏠리게 됩니다. 왕의 거듭되는 구애에 자신과 육체적인 관계를 맺고 싶으면 자신과 정식으로 결혼하고 자신이 영국의 왕비가 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앤 블린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자, 이러니 이 헨리 8세의 마음은 더욱더 이 앤 블린에게 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자신은 나이가 든 캐서린 왕비와는 달리 충분히 젊기 때문에
왕자를 낳아줄 수 있다. 그러니 자신을 왕비로 삼아달라고 거듭 정식 결혼을 요구합니다. 젊고 당당한 엠블린에 푹 빠져 있었던 헨리 8세는 캐서린 왕비와 이혼하고 정식으로 엠블린과 결혼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당대의 종교 법으로는 특별한 이유 없이 이혼은 불가했습니다. 갖은 회유와 협박으로 캐서린을 왕비 자리에서 쫓아내려고 했지만 캐서린은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그래서 헨리 8세가 이유를 찾아내는데 자신이 종교적인 계율을 어기고 형수와 결혼했기 때문에 벌을 받아서 아들을 갖지도 못하고 또 성서에서 형수와 결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다는 것을 자꾸 들먹입니다. 그래서 교황에게 자신의 이혼을 허락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한 셈인 것이죠. 그런데 로마 교황은 헨리 8세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캐서린의 편을 들어줍니다. 캐서린의 결혼은 합법적이고 이혼의 사유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황의 입장에서는 당대 종교교육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카톨릭의 수호자임을 자처했던 스페인 국왕이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당대 최고의 권력자 카를 5세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헨리 8세의 아내 캐서린이 바로 카를 5세의 이모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 이혼에 대해서는 카를 5세가 반대했고요. 교황도 이 카를 5세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헨리 8세는요,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던 크랜머라는 인물을 1533년에 캔터버리의 대주교로 임명을 하고요. 그를 통해서 반카톨릭 정책을 실행을 하면서 그로 하여금 캐서린과의 결혼은 무효이고 엠블린과의 결혼이 합법적이라고 선포하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양쪽이 서로를 이용한 것이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던 주교는 이번 기회에 부패한 카톨릭적 기득권 질서를 청산하고 싶어 했고요. 헨리 8세 입장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합법적인 결혼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국내 개혁적인 종교 세력의 힘을 얻어서 자신의 결혼의 정당성을 확보한 헨리 8세는 1533년 1월 25일 엠블린과 결혼을 진행하게 되고요. 그해 6월에 정식으로 성대한 왕비 대관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수장령을 반포하게 되는데요. 로마 교황청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영국 교회를 관리하는 모든 권한이 자신에게 있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끝내 반대했던 많은 사람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는데요. 그때 죽었던 사람 중에 토마스 모아도 들어 있었습니다. 다시 대사들이라는 작품으로 돌아와서 바로 이 작품이 1533년 헨리 8세가 조강지처 캐서린을 내쫓아버리고 결혼식과 대관식을 올린 바로 그 해에 그린 그림입니다.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 그림을 다시 보면요. 이 그림의 앞쪽에 이상한 물체가 하나 그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앞쪽에서는 잘 안 보이지만 오른쪽 벽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해골로 선명하게 보입니다. 즉 해골을 그려 넣은 것인데요. 이같이 보이는 각도에 따라서 어떤 사물을 숨겨 놓은 것을 일컬어서 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외상을 만들어 놓느냐? 그것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이 소재가 무엇인가라고 가만히 살펴볼 것이고 그렇게 자세히 보다가 이것이 해골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충격을 받게 되죠. 해골이 그림이 들어가면 어떤 메시지인가요? 그것은 바로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 메멘토 모리는요. 댕트빌이라고 하는 이 대사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신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댕트빌이 쓴 모자에도 이와 같이 해골이 그려져 있습니다. 평소의 신념이죠. 그러니까 이 댕트빌이 왜 이 그림을 주문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헨리 8세에 대해서 댕트빌은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허영에 들떠 살지 말고 근신하라. 이런 메시지를 이 댕트빌은 하고 싶었던 것이고 그 메시지를 지금 한스 홀바이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그림을 보시지요. 화가가 메시지 하나를 더 숨겨놓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커튼이 살짝 제쳐져 있는데요. 이 커튼 뒤에 조그만 그림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달린 모습입니다. 화가는 왜 이 그림을 숨겨놓다시피 이렇게 그려놓았을까요? 역시 외상과 같은 의미죠. 자세히 보고 충격적인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당신들이 지금 벌이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사실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화가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욕망과 탐욕, 정치적인 음모와 야합, 겉으로는 그럴듯한 명분을 찾고 성서의 진리를 찾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들일 뿐 그리스도의 정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숨겨놓았던 것입니다. 당대 종교의 이름으로 벌어진 혼란을 따끔하게 화가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한스 홀바인의 영상 전편에서 홀바인의 이 예수의 손가락이 욕을 하고 있는 이 장면과 연결되는 점이 있는 것이죠. 자, 오늘날에도 이 한스 홀바인의 경고는 유효한 것 같습니다. 예수의 정신과 상관없는 종교의 모습이 오늘날에도 역시 많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강의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